위기 상황은 사회의 취약점을 드러냅니다. 팬데믹 당시 불평등 문제가 더 선명하게 나타난 것처럼 말이죠. 작금의 국가 권력은 제 역할을 못하기 마련이기에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의 활동이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관건은 요즘 같은 시국에 제대로 된 풀뿌리 조직을 어떻게 만들겠냐죠. 마침 얼마 전 읽은 책에서 딘 스페이드라는 양반이 힌트를 주더군요.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원주하는 척 72회 1부에서는 우재씨와 문화의 어중간히 발담그기에서 책 21세기 상호부조론을 읽은 감상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하는 척 조긴 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재씨, 네, 저희가 조직가가 될 수 있을까요? 조직가가 늘 되고 싶죠. 네, 사람을 많이 모으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네, 친구가 없어요. 조직은커녕 인간관계부터가 지금 네,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둘 다 대문자 아이여가지고. 그래서 MBTI가 네. 제가 그 몇 년 전에 했을 때는 제가 그 이제 검사지로 이제 정식으로 맞아요. 했었던 네. 유료 검사지였던 것 같은데 일종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저 아이가 내향형이잖아요. 그 만점이 나왔어요. 맞아요. 50점 만점. 네네. 그래가지고 처음 본다고 이런 그때 거. 같이 이렇게 네. 검사를 했던 저도 그때 같이 했었었는데 굉장히 다들 놀랬었던 이런 경우 처음 본다. 네네. 네, 그랬을 정도로 내향성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항상 고민이 있죠. 이렇게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이제 다가가는 것도 이제 어렵고 이제 낯선 어떤 낯을 많이 가리니까. 네네. 그래서 또 많은 사람을 또 한꺼번에 만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담이나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직을 하는 데 있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다소간 좀 장애가 되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 저도 뭐 일을 하면서 그래도 막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할 때 막 예전 같았으면 정말 말도 못 걸고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많이 개선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일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대개는 제가 진행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그래도 처음 오신 분을 제가 진행하거나 제가 기획한 행사에서 낯설게 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고 뭐 이제 조직가가 된다면은, 만약에 뭔가 조직을 한다면은 중요한 게 이렇게 한번 뵈고 그 이후에 제가 더 연락해서 다시 만나거나 어쨌든 관계를 이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연락을 드리기 어려워요. 네. 저는 생각해 보면은 제가 먼저 누군가한테 전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항상 그 예를 들어 뭐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동기들이라든지 네네. 이런 친구도 항상 먼저 전화가 오면 뭐 받고 이런 거지 제가 먼저 하거나 이런 적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요새 대문자이들은 그거를 반성하면서도 또 안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는 반성도 잘 안 해요. 그게 나의 어떤 기질이다. 그래서 뭐 저도 이게 뭐 제가 뭐 주변에 사람이 없다, 뭐 친구가 없다 이러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불만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제가 자초한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뭐 저 유튜브에도 요새 뭐 이런 게 많습니다만은 뭐 이제 소위 내향성 성향, 내향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하루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양이 한정돼 있다. 네네. 그 차이다. 그러니까 외향인과 내향인은. 근데 또 조직가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또 그럴 수 없는 어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대문자 아이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좀 전환을 해서 그러면 우리는 많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적은 사람들을 좀 정성껏 만나야 되지 않냐. 깊이 있는 관계를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조차도 어려운 것 같아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든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몰 토크를 한다든지 그게 제일 어려워요. 스몰 토크하고 이런 게 진짜 이거 뭐 유튜브 강의라도 봐야 되나 요새 진짜 많은데 그런 거 스몰 토크 잘하는 뭐 심리학적 분석 막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근데 어쨌든 항상 뭐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네. 그러니까 그게 또 저희가 이렇게
지금은 팟캐스트를 또 하고 있기도 하고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목표하는 바가 그래도 우리 지역이 아니면 우리 세상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좀 노력도 좀 하면서 네. 그리고 또 대문자 아이만의 조직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고민 중이에요. 네. 그게 뭘까? 계속 한번 찾아보면서 그래도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좀 많이 만나고 저도 함께 관계를 좀 깊이 있게 다져나가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에게는 관계도 노력입니다. 아니 근데 뭐 그거는 뭐 이도 마찬가지죠. 뭐 이거는 MBTI를 떠나서 사실 인간관계라는 거는 어쨌든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분명히 정성이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연락을 잘 하고 뭐 이렇게 하신다는 것도 사실 나름의 또 노력인 거잖아요. 맞아요. 뭐 보다 수월할 수는 있겠지만 타고난 기질이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정성이기 때문에 저도 뭐 그런 또 정성을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네, 너무 시리우스해졌나요? 너무 진지한가요?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요즘에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얘기해보면 이따가 또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오늘 본격적으로 원자는 책 72회 1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네, 저희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첫 번째는 저 시내와 기업 도시를 잇는 만종 일교 신축 공사를 작년 11월에 끝냈다고 했었고 또 이게 근데 차가 진입하기 힘든 직각 구조로 돼 있어서 개통을 못 하고 있다. 맞아요. 이게 저희가 1월에 전해드렸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 당시에 저희도 많이 지적을 했죠. 무슨 생각이었나 도대체. 의아할 정도로 설계가 잘못했다 했는데 원주 MBC가 또 최근에 후속 보도를 냈어요. 월요일 8일에 보도한 걸 보면은 이제 원주시가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우회전 반경을 이제 확보하고자 진입 구간을 이제 또 따로 설치를 하고요. 다리를 원래 이렇게 설계한 원인이 뭐였냐면은 아래 이제 상수도관이 있기 때문이었잖아요. 요거 피해가면서 질려다 결국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다리 설계를 한 거였는데 공사를 결국 이설을 한대요. 결국 이거 피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다리를 다리답게 하려면 결국 이설해야 된다. 해서 요걸 총 하는 추가 공사에 10억 원을 결국 쓰기로 결정을 해서 이거를 이번 1차 추경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당초에 10억으로 들여서 지은 다리 아니었나요? 그렇죠. 이거 다리를 짓는데 지금 지은데 이미 10억 원 가까이 썼어요. 근데 앞으로 추가 공사를 하는데 10억을 더 쓴다. 총합 20억이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아니 이게 엄청 큰 대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 다리에 20억을 쓴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사람이 다니라고 만든 도로 아닌가 싶을 정도 인도에 가까운 사실 도로예요. 근데 여기다가 사실 버스도 다니고 원래는 대형차도 다니게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 건데 정말 잘못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억을 그래서 추가로 더 쓰게 된다. 그 다리 2개를 지을 비용을 지금 한 다리에다가 괜히 생돈을 쓰게 되는 상황이다. 아주 황당한 상황인데 그 애당초 이렇게 지은 이유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상수도관 이설 비용을 아끼려다. 요거 아끼고 이게 한 2억 정도인 것 같아요. 요거 아끼려다가 잘못된 설계를 한 건데 결과적으로 뭐 이미 10억 쓴 다리에 추가로 10억 쓴 혹 때려다가 혹 더 붙인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격이 된 것 같아요. 혹을 뭐 한 2배를 그냥 그래서 이런 참 세금 낭비는 누가 책임지나 이걸 주도한 어떤 관료들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많은 절차를 거쳐서 이걸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누군가의 뭐 결단으로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고 충분히 설계 과정도 있었을 것이고 시공 과정도 있었을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런 상세한 내용까지는 뭐 위원회나 아니면 이런 곳에 보고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시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사업은 많은 부분에서 누군가 한 명 봤을 수도 있을 텐데 브레이크를 못 걸었다는 게 의아하고 이것은 뭐 저 원창목 시정에서 이제 추진이 된 거죠. 결국에는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고 저희가 뭐 저 어딥니까 단구동의 저 조각미술관 아트갤러리 맞아. 이름 미술관이 아니죠. 아트갤러리도 참 어처구니 없이 지어졌다. 원창목 시정에서 그랬었는데 이 참 만종일교도 결국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신축 만종일교도 결국 우리 세금을 또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꼴이 됐다. 안타까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디서 이 제도적으로 다양한 장치 속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걸러질 수가 없는 구조인가? 아니 그러니까 뭐 이미 못 걸렀으니까 이제 발본 세권을 해서 뭐 책임을 지게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시의 사업 속에서 그냥 어떤 추진되니까 그대로 추진합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다양한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볼 수 있거나 아니면 그게 본다면은 그게 조금 많이 진행됐더라도 수정되거나 이런 과정들이 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어떤 이야기를 또 해볼까요? 강원도교육청이 이제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분원을 이제 영서고 실습지에 짓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또 다른 후보는 지정면 월송리 옛 송암 분교였어요. 여기랑 경합을 시켰는데 이 영서고 실습지가 10점 이상 높은 평가를 이제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받았다. 아무래도 영서고 실습지가 도심권과 그나마 가깝죠. 그리고 저 관설 IC에 또 인접해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게 관설 IC가 그 아마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하이패스 전용으로 이제 그 중앙고속도로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서고 쪽으로 이제 나가는 IC를 이제 건립할 예정인 그 IC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외곽도로 있는 그 IC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런 접근성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죠. 저희가 일전에 특수교육원 또 저 방송을 하면서 충북 특수교육원이 이제 IC에 인접해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 원주 이 강원 특수교육원도 그래도 그나마 좀 접근성이 좋은 지정면보다 낫지 않겠냐. 네네. 이제 원주에 많은 이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그런 점들 때문에 영서고 실습지가 됐을 텐데 이 원주시 정부는 좀 여기에 대해서는 언짢은 입장이 아니냐. 아 그래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원래는 영서고 실습지에 이 지금 원주교육지원청이 이전하려고 하잖아요. 여기에다 짓기를 원했어요. 영서고 실습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다 신축하길 바랬는데 이미 강원도 교육청은 옛 학성초 부지로 이제 정했죠. 이 원주교육지원청 이전하기로. 근데 이번에 특수교육원 설립까지 영서고 실습지로 확정이 되니까 시 정부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는 아무래도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그리고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오늘 10일 수요일 보도를 보면은 뭡니까 지금 명륜동에 있는 교육지원청 부지에다가 또 유치원을 짓기로 했단 말이에요. 단설 유치원을 거기 일대에 뭐 이제 병설 유치원들을 거의 다 합쳐가지고 단설로 딱 국공립 그걸 합쳐서 딱 만들겠다는 건데 그런 걸 보면은 원주시 정부가 사실 압박을 했던 게 야 만약에 저 학성초에다가 교육지원청 지으면은 우리는 저 원래 명륜동 그거 살라 그랬잖아요. 그 교육지원청 그거 안 산다. 재검토하겠다. 학성초도 안 산다. 다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싸움을 벌였는데 교육지원청은 그냥 그러시든가 말든가 사지 마세요. 저희는 여기에 그냥 유치원 짓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번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정부 입장에서는 좀 아쉽게 됐죠. 뭐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특수교육원은 뭐 영서고 실습지로 간 게 낫지 않겠냐. 일단은 교육지원청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뭐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는 않지만 명륜동 근처에 있는 어쨌든 원도심 쪽으로 가는 것이 여기 근무하는 뭐 직원들이라든지 접근성 측면에서 또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낫지 않겠냐. 그리고 또 접근성 역시 좋은 영서고 실습지로 특수교육원이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저는 도교육청의 결정이 그렇게 뭐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합리적이지 않나? 뭐 제가 언뜻 지금 생각하기엔 그런데 시정부의 계획은 오히려 좀 더 다른 좀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니 그러면은 시 정부에서 뭐 이렇게 본인들이 계획했던 곳에서 구체적인 뭐 활용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 게 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옛 학성소 부지를 사서 그거를 정짓들 사업과 이제 연계해서 뭔가 원도심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 그 정도 계획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도교육청이 뭐 원주시의 그 말만 믿고 그러면 저 옛 학성초는 양보하고 딴 데다 교육지원청 하겠다. 이러기도 애매한 상황.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교육청의 결정이 뭐 좀 더 지금은 좀 마음이 간다.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일단 드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 영서고 실습지로 했을 때 접근성이 높은 부분은 공감이 되는데,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벚꽃을 구경할 때 한번 가봤었잖아요. 근데 뭐 아마 그 정도로 사람들이나 아니면 차가 몰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저 주차장 문제, 구체적인. 뭐 주차장 문제? 아니면은 여기가 그 진입로가. 맞아요. 네. 굉장히 협소해요. 딱 1차선, 2차선이죠? 그러니까 이게 1차선으로 돼 있는 양방향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약간 작은 다리를 건너가야 거기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영서고로. 아마 영서고 바로 옆에 생기니까 똑같을 텐데, 그랬을 때 이게 벚꽃을 보고 이제, 뭐 가시는 분들이 한 차 5대가 조금만 몰렸는데도 그 일대 교통이 아예 마비되더라고요. 근데 뭐 확장 공사를 할진 모르겠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옛 학성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진입이 좀 어렵다. 그쪽 네네. 구간이 그쪽 맞아요. 원도심 쪽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 옛 학성초가 좀 어렵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교육지원청을 짓던가 네네. 이런 걸 할 때도 뭔가 확장 공사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 원주시가 반대한 측면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영서고도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아마 뭐 도교육청이 확장 공사나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그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겠죠. 사실 네네. 접근성 때문에 여기로 결정했으면 끝까지 디테일하게 또 접근성을 신경 쓰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네. 다음 소식은 어떻게 보면 이전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부분이네요. 또 영서고네요. 네. 영서고 앞이 벚꽃 명소로 꼽힌다고 하죠. 그렇죠. 이 관설동에서 금대리로 이어지는 라인이 이 벚나무길, 이게 아주 원주 시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게 사라질 위기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왔죠. 이게 두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이에요. 원주천 재해 예방 사업,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환경청, 네, 원주 환경청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거고, 판부 신림 이 라인 4차선 도로 또 확장 공사, 요건 이제 국토청, 원주 국토청이 하는 이 두 가지 사업이 이제 맞물려서 벚나무 이전이 불가피하다. 원주천에 아마 그냥 일상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미 그런 이렇게 정돈이 된 이제 뭐 하천 복원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둑방길이 있는, 그러니까 그런 하천이 있고, 근데 이 영서고를 기점으로 그 상류는 아직까지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 하천으로 지금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이게 그 하천 옆에 뭐 이렇게 산책길이라든지 이런 정비가 안 돼 있는 곳이에요. 근데 아마 그 하천 재해 예방 사업에서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조금 더 제방을 쌓는다든지 이런 보수 공사를 하려는 계획인데, 근데 또 이게 차도를 늘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 스노우볼인 거죠. 아마 하천 재해 예방 사업만 해서는 이 벚나무를 다 옮기거나 아니면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을 텐데, 고도로 보면 한 1.5m 정도 이동만 시켰으면 된다. 네네. 근데 이게 도로를 이제 2배로 확장을 하니까 그만큼 폭을 또 확보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벚나무를 희생하자. 거의 모든 벚나무를 희생해야만 하는. 그렇죠. 네. 근데 원래 계획은 이전이에요. 이전. 사실 벚나무를 이전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환경부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전할 때다 한번 몇 개 심어보고 잘 자라면은 보고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뭐 환경부 자체 조사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나무 이전의 생존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은 못 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뭐 하겠다는 거죠 지금.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원주투데이랑 인터뷰한 걸 보니까 벚나무도 중요하나 재해 예방이나 도로 확장 사업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시민들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예산을 좀 많이 쓰면은 나무 생존이 좀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뭐 사실 뭐 국토관리청이나 뭐 이런 데서 예산을 많이 쓰겠냐 이거에 대해서 뭐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약간 이게 목적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그만큼 예산에다 투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벚나무길이 어떻게 보면은 원주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이게 이렇게 좀 허무하게 지금 사라질 위기라는 것이 뭐 그래서 이게 사실 아무 의견 수렴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뭐 모르겠습니다. 국토청이라든지 환경청은 뭐 이런 것 가지고
뭐 시민 이렇게까지 공청회나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원주 시민들의 어떤 문화 여가적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그 어떻게 보면 지분이라 표현은 그렇지만은 그런 걸 차지하고 있는 장소인 건데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행정 절차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좀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행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원주천이 그 몇 년 전에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어요. 근데 그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모두가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러니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지방하천이었다가 뭐 국가하천이라 그러면 레벨업한 것 같고 약간. 그러니까 그래서 다들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때 이제 일각에서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가 이게 그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게 지방하천일 때는 이 원주천에 대한 모든 결정의 최종 결정을 원주시가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게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은 원주시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다. 결국엔 국가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이 하천의 용도나 아니면은 그 국가하천으로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결정하면은 그 과정에서 원주시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폭이 줄어든다. 굉장히 협소해진다라는 부분을 또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그런 맥락과 또 같이 하고 있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뭐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사안에서 원주시가 이제 개입을 못하는 거냐라는 좀 의문 지점은 있어요. 말씀하신 뭐 그거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뭐 원주시 정부도 분명히 이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좀 이게 신경을 잘 쓰고 있나? 좀 의문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국가천이든 뭐라고 하더라도 뭐 의견이나 이런 협의는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 충분하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민이 행복한 삶 뭐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이번 시정에서는 중요하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디테일하게 좀 이런 뭐 문화적인 영역, 여가적인 영역에서는 계속 아쉬운 좀 행정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되는 어떤 하나의 최종이라고 그러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역시나 어떤 여전히 자동차 중심의 이런 결정이 가장 우선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아쉬운 지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한국철도공사가 학성동 옛 원주역에 테라로사 커피 공장, 이게 강릉이 본점이 아주 유명한 커피숍 아닙니까? 이런 테라로사와 같은 대형 커피숍을 좀 유치하겠다, 추진 중이다라는 보도가 강원도민일보에서 9일 화요일에 나왔습니다. 테라로사랑 이제 협의가 불발돼도요, 뭐 공모 같은 걸 통해서 계속 뭔가 이런 카페 같은 거를 입점하도록 추진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밝혔는데. 앞서 원주시 정부는 이 원주역에다가 옛 원주역에다가 공영 주차장 260면, 이게 저 급스탑 쪽, 우리가 이제 원주역을 딱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왼쪽이겠죠. 거기 일대를 다 공영 주차장을 한 거예요. 급스탑까지, 급스탑 직전까지 260면, 그리고 잔디광장을 또 짓기도 하고 그 옆에다가는 뭐 이런 골자로 한 원주 센트럴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저희도 말씀드려 봤는데, 만약에 이제 원주 역사에 유명 커피숍 유치까지 성공한다면 시너지가 날 수가 있겠죠. 주차 공간은 이제 카페 손님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테라로사나 뭐 이런 데서 커피를 들고 이치악산 바람길 숲을 걷는 그림, 공원을 또 이제 산책하는, 이게 약간 자연스럽게 어떤 하나의 코스처럼 이제 연결되는 그런 게 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원주시가 그동안 여기를 계속 뭐 공원으로 하겠다, 이러다가 이게 타당성이 안 돼가지고 경제적 타당성이 안 돼서 무산되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철도공사가 나서가지고 뭐 이게 카페가 들어선 게 꼭 무조건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다른 방식의 좀 콘텐츠를 넣어서 이 옛 원주역을 좀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 계획은 철도공사가 지금 계획을 한 발표를 한 내용인 거죠? 철도공사 땅입니다 여기가. 옛 원주역 공영 주차장도 아마 원주시가 임대료를 내야 될 거예요, 철도공사에 쓰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런 식으로 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철도공사가 좀 의욕적으로 해준다면은 뭐 여러모로 그래도 원도심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이런 좀 방치된 옛 원주역이 좀 다시 활기를 좀 찾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 마지막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의 모교 상지대가요, 지난주 화요일
2일이었습니다. 국내 최초 탄소 중립 실증 대학 선포식을 열었죠. 오, 네. 국내 최초입니다. 국내 최초라네요. 네. 그래 최초일 것 같아요. 이름부터가 거창하네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사회적 확산을 촉진하고자 탄소 중립 실천 그린 캠퍼스로 사회적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걸 한다는 겁니다. 기후변화 보상제를 이제 도입을 해서 기후행동 실천 앱이 뭐 있나 봐요. 이걸로 이제 포인트를 쌓으면 뭐 아마 뭐 관련 행동이겠죠. 뭐 하면은 포인트 주고 뭐 이런 걸 해서 교내 생협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네네.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또 기후행동 실천을 위한 기금도 이제 대학천에서 좀 조성을 해보고요. 각종 뭐 행정적 지원 같은 것도 할 예정이다. 뭐 캠페인 같은 걸 뭐 아마 계속 독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탄소 중립이 갈수록 중요해진 상황에서 일단 대학 차원에서 이런 선언이 나온 게 유의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국내 최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물론 뭐 앞으로 실질적인 좀 탄소 중립 실천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 상지대가 뭐 제가 다닐 때도 이제 그린 캠퍼스다. 그러니까요. 네. 플래카드가 엄청 붙었어요. 뭐냐면 상지는 녹색 심장이 뛰고 있다. 저희가 항상 그걸 볼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의도는 알겠는데. 그렇죠. 네. 보통 뭐 비유를 하잖아요. 뭐 녹색 인간이다. 막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막간에 뭐 녹색 땅이 점령했냐 뭐 이런 농담도 있었어요. 사실 저희 한창 할 때는 뭐 그런 느낌 정도로 녹색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고 건물 옥상에다가 그 태양열 전지판을 엄청나게 달았단 말이에요. 상세 자체 전력 수급을 뭐 그런 식으로 하겠다 해서 항상 뭐 이제 진보 이전부터 그런 그렇죠. 어떤 이런 활동을 해오긴 했었던 거거든요. 제가 뭐 입학하기 전부터 뭐 한 2000년대 중반부터였을 거예요. 네, 그때부터 그때 저 김성훈 총장 옛날에 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하셨던 그분 총장 하실 때부터 아마 이런 걸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하여간 그 맥락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뭐 상지대는 뭐 저 진보적인 학교로 또 이런 걸 많이 좋아하는 교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걸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 몇 개 좀 알아보니까 저기 학과 커리큘럼도 좀 개편을 하는 것 같아요. 뭐 환경, 생태, 의료와 관련된 에코 커리큘럼도 개설을 하고 학과마다 그리고 뭐 생협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또 잘 돼 있잖아요. 그래도 이 상지대는 그래서 친환경 유기농 식자재를 계속 또 지속적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농가와의 좀 상생도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 뭐 상지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좀 탄소 중립 실증 대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교이기도 하니까요. 네, 이게 뭐 국내 최초라고는 하지만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그린 캠퍼스 이런 활동들은 전국에서도 많은 뭐 대학에서 계속 해오기도 하고, 그렇죠. 뭐 실제로 이런 선언하는 캠퍼스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그냥 대학 차원의 어떤 마케팅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그냥 선언적 의미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대학 구성원들이 다 그걸 정말 그 뜻을 따라서 정말 녹색 심장이 그렇죠. 상지대도 민주대학이라고 하는데 민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름이 정말 공연불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뭐 기후행동 실천 앱으로 포인트를 쌓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하는 뭐 기후 위기와 관련된 행동에서도 삶에서의 실천과 딱 맞닿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의도는 이제 좋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뭐 생협 식당에서 활용하게끔 하는 그런 행정과 제도에서의 한계들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과연 이 기후행동 실천 앱이 얼마나 모든 구성원들이 쓸 수 있는 그 여건이 되겠느냐,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옛날 하나 에피소드 생각난 게 잠깐 저 그린 캠퍼스 할 때 그린 캠퍼스 무슨 지킴인가가 있었어요. 막 장학금 주고 이렇게 몇 명 학생들 뽑아가지고 그분들 하는 일이 이제 6시 이후에 강의실 불 끄러 다니고 약간 이런 거거든요. 에어컨 끄고. 물론 필요한 활동이 있죠. 그렇죠. 근데 약간 그 정도 수준에 그친다면은 그린 캠퍼스와 다를 바가 없을 거다. 탄소 중립 실증 대학이라는 말씀처럼 뭔가 정말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걸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나온 계획을 보면은 뭐 아직까지는 와닿진 않아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도 뭐 커리큘럼을 개편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그것도 이름만 그러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요. 잘 지켜보죠 뭐. 네. 문화의 홍수 속 우리의 취향을 찾아서 문화의 어중간히 발 담그기.
네, 저희 오늘 문화의 어중간히 발담긋기 책을 들고 왔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영화였고 오늘은 또 책을 한번 문학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네. 정말 들고 왔어요. 이 딘 스페이드의 21세기 상호 부조론 오늘 얘기를 나눠볼 네. 책인데요. 저는 여기 들고 왔습니다. 아유, 저또 이북으로 네. 태블릿으로 지금 또 네. 들고 오셨는데 뭐 이 책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하고 저희의 얘기를 좀 나눠보는 감상을 나눠보는 시간으로 한번 오늘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네네. 저자인 딘 스페이드. 뭐 이분이 변호사예요 일단은 그리고 법학 교수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사회 참여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미국의 민변인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고요. 아무튼 뭐 사회 참여를 굉장히 활성화하시는 분이다. 이분이 주목한 아젠다 이제 의제는 20년 동안 이런 걸 했다면 감옥에 있는 어떤 수감자들에 대한 문제를 국경을 이제 넘나든 어떤 이제 불법 이민자라고 네네. 흔히 표현하는 뭐 그런 문제, 또 빈곤의 문제, 전쟁의 문제 이런 걸 어떻게 좀 철폐할 것인가. 그래서 민중들의 어떤 생존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투쟁을 지원하는 사회운동의 법률가로서 종사를 해온 분이더라고요. 이 소개를 보니까 저도 몰랐죠. 소개를 보니까 나와 있었어요. 네. 특히 이분이 활발하게 했던 것이 2002년도에 이제 저소득층, 유색인 트랜스젠더, 이제 인터섹스, 젠더 비수능자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공동체 방식으로 운영됐다고 해요. 좀 새로운. 그러면서 이게 이제 비영리 법률 단체 이제 실비아 리베라 법률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창설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더욱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제도권에서 더욱 좀 더 인정받지 못해왔었던 젠더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들한테 더욱 이제 무료 법률 서비스를 하면서 동시에 그 조직이 단순히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어떻게 조직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왔다는 거죠 이분은. 그래서 그 고민을 바탕으로 본인의 경험을 또 바탕으로 이 책을 쓴 겁니다. 상호 부조에 의해서 우리는 함께 해나가야 돼. 상호 부조가 뭐냐? 지역사회에서 대담하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함께 나누고 취약한 이웃을 돕고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는 이제 사회운동과 연계를 맺으면서 벌이는 구조 활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딘 같은 경우는 상호 부조를 일상에서 지속 가능한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집단적 돌봄을 조직하고 수천만 민중의 참여로 근본적 변화를 이뤄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수천만 민중이 참여해야 합니다. 빨갱입니다. 네. 하여간 이 양반.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이제 사회주의에 가까운 성향을 갖고 있어요. 사회주의 넘어서 이제 아나키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저자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급진적인 또 변화, 사회의 어떤 변혁을 요구하고 있는 책이다. 그 중심에는 상호 부조가 있어요. 된다. 그런 거를 이제 쓰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상호 부조의 이제 몇 가지 특징 같은 걸 언급을 하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상호 부조의 특징은 생존과 관련된 필요를 충족하면서 사람들이 필요한 바를 얻지 못하는 이유에 관한 공동의 인식을 구축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면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이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이런 지원 사업을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호 부조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뭔가를 준다는 거예요. 구호 물품일 수도 있고 식량일 수도 있고 의료 지원일, 법률 지원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즉각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면서 동시에 단순히 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빈곤하고 뭔가 결핍하고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인식하도록 하는 활동이라는 거예요. 이 상호 부조라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는 게 이제 1960년대, 70년대 이 미국의 이제 민권 운동이 아주 활발할 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지금 뭡니까? I have a dream을 또 이제 외치던 시절 아닙니까? 네. 오늘 이거 약간 텐션이 좋으신데요, 갑자기? 갑자기 올라갔어요. 네. 영어 시간에 주입식 교육을 받았어요. 아무튼 그때 블랙팬서당이라고 이제 이게 이제 흑표당인가? 이게 그러니까 이제 흑인들의 아마 이제 인권을 이제 이제 지향하는 향상을 지향하는 당이죠. 여기서 이제 생존 프로그램을 했는데 뭐 했냐면은 대표적으로 무료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뭐 법률 지원을 한다든지 하여간 도움이 되는 걸 뭔가 한 겁니다. 즉각적인 교육도 하고 필요한 그러니까 정말 저소득층 흑인들이 굉장히 저소득층이 특히 많고 흑인들 중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도 많고 또 쉽게 이제 범죄에 노출되거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블랙팬서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침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 밥을 못 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흑인들 중에 근데 밥을 먹여요. 먹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료 급식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왜 지금
이렇게 밥을 제대로 못 먹는지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흑인들의 차별이 받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같은 거를 지적을 함으로써 여기서 표현은 그런 겁니다. 그동안은 이제 흑인 부모가 자식에게 밥을 못 먹이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처럼 부모가 느끼겠는데 이제는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이것이 분노하고 저항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다. 시스템의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첫 번째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상호부조가 나타나는 가장 첫 단계에서의 이제 그 기본적인 촉발되는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삶을 살다 보면은 다양한 필요를 느끼잖아요. 네. 그게 꼭 제도에서 충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한 필요를 지금 대개는 뭐 이렇게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어떤 제도에 요구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리고 제도가 우리에게 그걸 해줄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제도가 있어야 그거를 그걸 이제 수혜받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호부조는 그걸 제도에 기대지 마라. 그러니까 그 제도에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필요한 부분을 즉각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 상호부조의 활동이 필요한 거다. 그렇죠. 우리부터 어떤 대안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거죠. 즉각적으로 지금 공공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데서 하지 못하는 것을 단순히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그냥 우리가 먼저 해보자. 이런 어떤 행동, 실천을 좀 더 역설하는 프로젝트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도 연관이 돼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운동에 참여하게 하고 연대를 확장하면서 이런 운동들을 더 어떤 두텁게 다지는 데 유리하다. 이것은. 왜냐면은 위기 때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사회를 바꾸자는 운동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생존이 급박한데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뭔 놈의 운동이냐. 그렇죠. 아주 편한 소리 하고 있다. 이럴 수가 있는데 이 상호부조 프로젝트는 이 빈곤한 사람들한테는 즉각적으로 뭔가 이 식량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주니까 내가 당장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뭔가 해보자고 하면은 더 따라가기가 쉬운 거죠. 그렇죠. 내 어떤 당장의 필요를 충족해 주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서 이게 도움을 줬는데 뭔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고 약간 이게 뭔가 교회 같네? 아무튼 그건 아닌데 교회도 근데 뭐 일종이 될 수 있는데 약간 지금 그러니까 뭐 메커니즘은 비슷하다. 그러니까 주면서 맞아요. 사실 어떤 또 선교를 하는 것도 교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또 전하는 것이 또 교회의 어떤 그리고 그런 메커니즘이고. 또 한국 사회가 뭐 전쟁 이후 아니면은 뭐 개화 시기 때 어떤 사람들이 당장에 먹고 살거나 내 생존만 신경 써야 되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그런 선교 활동이 그냥 바로 오자마자 그냥 선교 활동만 한 건 아니잖아요. 뭐 병원을 세운다든지 학교를 세운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그렇죠. 통해서 맞아. 생존에 대한 내가 생존에 대한 생각이 100%였다면은 그걸 조금씩 덜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빈자리에 그런 선교 활동을 통해서 또 우리 그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게끔 여유를 주는 그 역할들이었던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뭐 6, 70년대라든지 뭐 80년대 이르기까지 원주에서도 뭐 지학선 주교님이랑 장일순 선생님이 했던 활동들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즉각적으로 뭐 저 수해 피해에 대해서 복구를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자족 공동체를 만들고 뭐 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신용협동조합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당장 돈이 없는데 돈을 구할 데가 없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걸 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일정 부분에서 돈을 이제 빌려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잘 해봐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유를 준 거죠. 그런 활동들이. 그래서 그 당시 운동의 확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고 원주는 이미 그런 경험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위기 과정에서 도움을 주면서 소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표현 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뭐 의식화를 이끌 수 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개인 차원의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그러잖아요. 너가 가난한 거는 너가 게으르기 때문이야. 너가 그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오면 손가락질 받고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는 이제 의식화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 내가 빈곤할 수밖에 없었나. 그것이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불평등을 양산해내고 왜 누군가는 저렇게 좋은 사교육을 받아서 정말 뭐 좋은 학력을 갖게 되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되는데 왜 누군가는 노력하더라도 또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체제로 이것을 만드느냐 지금의 체제가 뭐 그런 의식화를 이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어떤 혼자
이제 그거를 뭐 그런 문제의식을 느낄 수는 있어도 나 혼자 그 구조를 개혁하거나 변형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그런 의지를 갖기도 어려울 텐데 이런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가 함께 그 고민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이거 변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활동에 동참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또 특징이지 않을까. 그렇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또 이제 세 번째 특징과 마지막 연결이 되는데 구세주를 기다리기보다 집단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항상 구세주주의라는 거는 누구한테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다못해 우리 어르신들 참 그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말이야. 우리 사회를 바꿔야 되는데 말이야. 이것도 일종의 구세주를 바라는 거죠. 안철수, 반기문 뭐 그 신드롬도 그런 연장선상이었고 하여간 그러나 이제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구세주가 오진 않는다. 정말 누군가가 우리를 한 번에 이렇게 바꿔주고 우리를 구해주고 이런 경우는 없다. 그런 언뜻 그래 보이는 경우라도 나중에 결국 부작용이 따르고 후폭풍이 있다.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민중 한 명 한 명. 이 사람들의 어떤 집단 행동이다. 그래서 참여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새로운 방식을 항상 상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예시로 드는 게 이제 2011년 이때 이제 월가 시위가 또 한창 나왔습니다. 그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해가지고 월가를 이제 점거하라. 천막촌이 이제 열렸었죠 이때 한창. 그래서 천막촌에서는 이제 이런 좀 활동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찰을 부르지 않고 우리의 갈등을 좀 해결해 보자. 공권력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은 공권력의 방식으로 이게 문제를 해결한 걸 우리도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부작용을 좀 많이 낳게 되고 오히려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뭔가 그냥 법적으로 이렇게 딱 그냥 갈려버리니까 오히려 갈등이 더 커져버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만의 방식으로 한번. 공권력이 아닌 좀 비공권력의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해 보자라고 한 것이 이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큐파이 천막촌의 그런 실험 사례. 또 이거 재밌는 사례 같아요. 상호부조 재난 구호 MADR이라 불리는데 여기 활동가들이 2017년 푸에르토리코에서 굉장히 대담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뭐냐면 푸에르토리코에 이제 허리케인인가 그게 나가지고 구호 물품을 이제 배급해야 되는데 정부가 행정력이 미약하니까 이거 구호 물품을 창고에 쌓아놓기만 하고 배급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답답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MADR 활동가들이 그 창고를 가가지고 이 MADR 배지를 들어보면서 우리 오전 8시 물품 받으러 왔습니다 하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아무 사전 협의도 없이. 그랬더니 거기 담당자가 뭐 명단에 그런 게 없는데요. 그래서 MADR에서 왔습니다. 배지 주면서 그런 걸 몇 번이나 했대요. 몇 번이나 하니까 결국 그냥 줬다는 거예요. 전반기에서 그냥 줬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행정력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대담한 행동으로 누구도 이렇게 상상해 보지 못할 그런 방식으로 정부의 창고 물품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배급해내는 뭐 이런 행동들. 그러니까 새로운 정말 어떻게 방식이나 이런 거를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어떤 공동체도 그 동안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어떤 공권력에 의존하는 방식 아니면 뭐 위계 구조에 의존하는 방식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정말 뭔가 평등하고 이런 새로운 좀 방식을 좀 어떻게 보면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호부조 통해서는. 다만 요 부분에서 저는 읽으면서도 조금 약간 그 가웃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공권력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제도권에서의 어떤 기존의 시스템을 어떤 그 답습하지 않고 그 시스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상도 우리는 해야 된다. 그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고 그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그 뭔가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서두에 잠깐 언급해 주셨던 그런 아나키즘적인 부분들도 약간 보이긴 했다. 그런 성향이 물씬 풍기죠. 특히 이런 서술에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이 특징 세 가지를 언급한 다음에 상호 부조를 이제 하겠다 우리가 결심을 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몇 가지 위험과 함정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한 세 가지로 꼽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도움받을 자격의 이제 위계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호 부조 단체는 사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이제 돕겠다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도움을 그러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도움받을 사람을 선별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 여기 사례에서 나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는데 경찰에서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범죄 경력이 있는 청소년이 있다고 싶으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달라.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수용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경찰의 요구대로
도움받을 자격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꼴이 되면 결국 이게 모두에게 열린 상호 부조 조직이 될 수 있겠냐. 예를 들어서 범죄 경력이 있는 청소년들은 결국 쉼터를 찾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청소년은 계속 이제 방황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도권 밖에 밀려나면서 계속 또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사태를 계속 또 악화되는 상황, 도움을 받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빈곤층에 놓여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제대로 돕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불법 이민자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의료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불법 이민자가 있다면 신고해 주십시오. 국가 공권력에서 이렇게 요구했다고 해서 의료 지원을 하겠다는 상호구조 단체가 그걸 고지고대로 다 해주면 결국 또 선별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해서는 기존의 시스템을 못 바꾼다. 기존의 어떤 잘못된 부의 분배 방식을 우리는 문제 삼고 있는데 기존의 그 잘못된 부의 분배 방식 때문에 벌어지는 어떤 이런 불법들, 피해자들 이런 사람들 우리부터 선별한다면은 이거는 제도를 변혁할 수 없다. 시스템을 변혁하지 못하고 불평등을 유지하고 악화시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 책에서는 비영리 단체를 굉장히 비판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영리 단체를 그냥 비판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가 대개 뭐 정부의 지원금을 받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되고 아니면 뭐 여기에서 표현하기로는 뭐 어떤 시설을 위탁하거나 그런 과정 속에서 말씀하셨던 그 위탁 받은 시설이나 어떤 제도 속에서 뭐 지원금을 주는 대상을 선별하게 되는 게 그런 문제점이다라고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뭐 한국에서 위탁 업무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뭘 이게 정부에 다 제출해야 됩니다. 이건 위탁 업무를 맡게 되면은 누구를 이렇게 지원을 했고 그 사람들은 어떻고 뭐 이런 인적 사항도 다 내야 되고 그럼 그게 정당했니 안 했니의 이런 정부 기관이 또 판단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위탁이나 뭐 말씀하신 것처럼 비영리 단체 그런 데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선별 과정도 정부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공공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공공기관의 성격을.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이제 구세주주의와 온정주의를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은 특히 이제 뭐 기부 문화가 발달을 해 있으니까 우리가 기부를 하게 되면은 특히 거액을 기부하시는 분들 큰 손, 슈퍼챗을 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부해도. 네. 뭐 미국까지 안 가도. 네. 그러면 리액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100개를 쏜 사람보다 10,000개를 쏜 사람한테 리액션이 더 정성스럽기 마련이죠. 그럼요. 근데 우리의 비영리 단체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큰 손들의 입맛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결국. 그런 느낌인 거죠. 그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재단이나 이런 데서는 뭐 그런 거액을 기부하는 뭐 재력가나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그게 뭐 정부나 아니면은 뭐 그런 공공의 그 예산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이제 구세주주의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기부하는 사람들도 내가 약간 그런 심리에 휩싸인다는 거야. 내가 구세주다. 저분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시혜적인 심리를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기부를 하면서. 정말 평등한 마음을 먹고 싶은 사람이라도. 근데 또 백만장자들은 또 오만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기부를 하면서 아주 뭐 덕담. 도덕적 우월감에. 네, 덕담도 하죠. 아유 또 어려운 사람들 참 그냥 내가 도와줍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또 미국에는 또 계시나 봐요. 하여간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구세주주의에 빠진 거. 내가 구세주다. 저분들을. 그러다 보면 이제 오만해지다 못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내가 돕는 건 돕는데 여러분들도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게으르게 살 거야. 남의 도움만 구걸하고 좀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좀 해봐. 굉장히 오만한 시각에서 그런 걸 주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당사자 입장에서 그런 걸 생각해 보지 않고 구조적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개인의 도덕적 어떤 해이, 도덕적 해이 이런 문제로만 생각할 여지가 크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이런 프로젝트나 아니면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걸 함께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에서 만약에 실제 그 대상자와 함께 하는 과정에서도 이분들이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동료다 아니면 구성원 우리 모두 평등한 구성원이다라는 생각보다 내가 이 어려운 사람의 문제를 내가 도와주는 나는 선량한 사람이다라는 그 도덕적 우월감에 빠지는 그 순간 이거는 어떤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위계가 생겨버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뭐 그런 생각에 빠지는 것이 뭐 어쩔 수 없다는 측면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내가 아무리 하더라도. 근데 그것이 이 활동에까지 반영이 된다면은 더 큰 문제다. 그게 바로 온정주의를 경계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구세주주의가 이제 온정주의까지 연결된다는 거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제
너희를 이제 구세주고 너희보다 이제 우월한 입장에서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내 뜻대로 약간 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 비영리 단체는 기부자의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온정주의의 어떤 틀 내에서만 이 활동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범죄가 있는 사람들을 이제 빈곤자 중에 지원한다 했을 때 기부자들이 그걸 별로 내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 내 기부 돈을 진짜 순수하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저런 범죄를 저지르는 저런 사람을 돕느냐. 사실 그 범죄라는 것도 빈곤에 의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런 느낌인 거죠. 기부자 입맛에 따라 갈 수가 있는 어떤 온정주의의 틀로서 그냥 체제를 바꾸고 체제에 저항하고 이런 거로는 가지 못하고 체제 내에서만 정말 착하고 소위 순수하다고 생각되는 통념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돕는 온정주의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한계가. 그런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제도권으로의 흡수. 뭐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소위 말해서 위탁을 받게 되면 길들여진다는 거죠. 제도권으로. 제도권과 친해지면 결국은 그 제도권의 색깔을 이 비영리 단체든 상호부조 단체든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앞서 얘기했던 그런 뭐 또 위계를 자연스럽게 만들게 도움받을 자격을 우리가 선별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대상자와 어떤 수혜자 아니면 뭐 기부자 이런 과정에서 그런 위계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제도권의 흡수를 지양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시로 드는 게 이제 사회정의 기업가 정신. 우리도 사실 많이 강조하죠. 사회 혁신가, 청년 사회 혁신가, 막 기업가 막 이런 걸 강조한단 말이야. 새로운 막 뭐 스타트업 해가지고 이런 게 함정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런 걸 만든 게 있대요. 그 저기 기부를 하는 이제 어플인데 이제 기부를 하면은 이제 홈리스들이 그걸 이용해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앱을 이제 통해서. 근데 홈리스들에게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종의 바우처가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항목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한계 지점을 아주 정밀하게 설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많은 느낌이에요. 우리 보조금 지원 받듯이 무슨 못 쓰는 항목이 굉장히 많아지는. 왜 그렇게 설계를 하냐 보면은 결국에는 기부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기부자들이 원하는 기부자들의 입맛에 맞는 어떤 그 홈리스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든다는 거. 그렇게 되면은 이게 기부자를 위해서 지금 누굴 돕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홈리스를 돕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부자들 마음 편하게 하려고 기부자들 뭐 우리 그린워싱이란 표현도 있는데 이건 뭐 무슨 워싱이야.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니냐. 어떤 기부자들을 뭐 중심에서 이걸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뭐 기업가 사회적인 기업가 정치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뭐 ESG도 이런 형식으로 흘러갔을 경우가 많아요. 사실 기업들에서 하고 있는 경우도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비판받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딘 스페이드가 말하는 거는 민영화를 보완하기보다는 이 상호부조라는 것은 기존 질서와 대결하고 저항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이 정신에 입각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제도권의 흡수는 당연히 경계를 해야 된다. 민간을 받거나 이런 데서. 이미 제도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제도 안에서 뭔가를 한다라는 건 결국엔 그 제도를 바꿀 수 없다라는 기본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과 좀 함정을 경계해서 상호부조 단체를 좀 끌고 가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 맞아요. 네. 말은 쉬운데 뭐 이상향은 이렇다는 겁니다. 약간 이 정신에 입각해야 된다. 혁명을 뭐 혁명적인 변화죠. 이 정도만 돼도. 맞아요. 네. 근데 이게 한 책의 한 3분의 1 지점까지예요. 그럼 나머지 3분의 2 절반 이상은 뭘로 채우냐면 사실 이 딘 스페이드는 조직 내부의 집단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약간 이런 문제를 많이 할애를 합니다. 근데 언뜻 보면은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사실 이거는 약간 부록 느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딘 스페이드는 이게 오히려 결정적이다. 조직을 정말 어떻게 만들 것이냐 싶습니다. 그래서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이제 108페이지를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우리는 요리와 청소, 갈등 중재처럼 대개 여성의 일이라 여겨지는 일상적인 돌봄 노동은 경시하면서 생산적 활동의 최종적인 외관상 증거, 즉 대규모 저항 행진, 법률 통과, 수감자 석방, 언론 노출 따위만 높이 평가하는 집단에 속한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밖으로 보여지는 활동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고 이런 것만 잘할 생각을 하고 내부의 어떤 구성원들과의 어떤
조직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 내부의 조직원들이 정말 이거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참여를 하고 정말 수평적으로 잘 되고 있느냐, 정말 이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사명감을 느끼고 다들 잘 하고 있냐, 그런 게 이제 중요한데 정작 그런 건 부차적인 문제로 항상 취급이 돼서 구성원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상호 부조라는 것은 결국 모두가 즐겁게 또 상호 연대를 하면서 상호 책임과 실천을 통해서 이걸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정말 기존과 다른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상호부조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활동과 삶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면 그게 구분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결국엔 활동이 발현되는 것이다라는 기본 전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되게 우리가 인식했을 때는 활동은 뭔가 그런 외향적인 활동, 그다음에 그걸 내 삶과 막 100% 맞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그냥 어떤 외부적인 어떤 표출의 하나의 방식으로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것은 결국엔 우리 모두가 진짜 일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 유지되기에는 어렵다라는 것들을 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경시하고 있는 부분들, 내부 안에서의 조직을 결속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내부 조직원들이 계속 이 과정 속에서 효능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분량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활동 때문에 내 삶을 희생한다. 이런 프레임은 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활동은 이제 지속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활동과 삶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활동이 즐거워야 된다. 내 삶도 즐거워야 되니까.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조직 내부의 집단 문화 어떻게 만들 거냐. 의사결정, 지도력, 돈 관리, 번아웃, 갈등을 뭐 어떻게 관리할 거냐. 어떻게 즐겁게 활동할 거냐. 완벽주의를 경계하고 정신 건강을 어떻게 챙길 것이냐. 뭐 이런 정말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세세한 체크리스트들을 한 책의 절반 이상, 맞아요. 3분의 2에 가깝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은. 그러니까 거의 가이드북처럼 그렇죠. 이게 항목 하나하나당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호 부조에 대한 원칙론 또 이론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책은 실용서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 조직을 만들고 싶은 또는 지금 조직을 좀 바꾸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들어있다. 그거는 뭐 사실 자세한 거는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상적인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우리 뭐 리더들도 우리는 뭐 많은 리더 다 함께 리더를 그러니까 해야 된다. 뭐 그런 1인 아까 얘기했던 그런 슈퍼 영웅 구세주의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모두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나타나는 게 뭐 단순하게 회의 진행을 할 때도 우리가 회의 진행을 보통 어떤 그런 대표나 리더가 보통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회의 진행도 이게 그 회의 진행자를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 맞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내용도 들어있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모두가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뭐 항목별로 나눠서 이렇게 기술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정말 말 그대로 실용서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장 제목이 대장도 없고 말썽쟁이도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항상 조직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장, 굉장히 권위적인 리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명의 빌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없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러니까 누구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아니 누구나 말썽쟁이가 된다 이건 아니지만. 아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게 어떤 리더가 있거나 그 굉장히 강한 권위를 가지고 너무 그 강한 결속력에 이 목표야, 이걸로만 가야 돼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반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조직의 그런 형태의 조직 문화 속에서는 말썽쟁이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요 상호부조에서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꼭 통일된 의견이 반드시 막 당장 나올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의견을 수기하고 수렴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의견 하나하나가 수용된다면은 굳이 막 말썽쟁이가 그러니까 말썽쟁이란 말이 그래서 할 수가 없는 조건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위 말썽쟁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빌런들도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 조직이라는 데. 그럼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이냐도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참고하면은 지향점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다. 이런 고민들을 사실 많은 단체의 활동가들, 일선
실천 활동가들은 항상 느끼는 지점이겠죠. 이런 지점들. 한국의 많은 뭐 사회 단체들, 뭐 노동조합이 될 수도 있고 비영리 단체, 뭐 진보 정당, 원주에도 많은 어떤 비영리 단체들, 시민 단체들. 이 공감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거기서 일하는 활동가들. 명망가 중심 운영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 명망가의 카리스마에 의존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어떤 단체의 고질적인 문제라 하면은 명망가가 나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요. 진짜 제대로 된 단체라면 명망가에도 저항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구성원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구성원 내부에서 반발이 나와 이제 좀 이제 좀 이선으로 물러나시죠. 이제는 좀 이러면 그래? 알았어. 나 이제 필요 없이 나 떠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냥 다 파토 내자지 이렇게 되면. 그럼 명망가가 나가버리면 그 조직은 그냥 와해해버리는. 명망가에 의존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망가조차도 책임감 있게 이 조직을 끝까지 가져가자 이런 느낌이 없고 그냥 삐지면 나가고 그러면 조직은 없어지고 그럼 다시 또 명망가가 뭐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 조직 또 만들어가지고 또 사람 불러 모아다 또 해체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인 활동이 안 되는 이유도 그런 식의 어떤 운영. 정말 어떤 나이브한 운영, 그럼 뭐 진부한 운영들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운영 방식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상향으로 그리는 모두에 의한 통치, 모두에 의한 뭐 이렇게 운영, 뭐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좀 그 표현하고 있는 상호부조라는 그 활동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참 우리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아니면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기인하는지를 한편으로 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쉽지는 않다. 왜냐면 되게 이런 상호부조의 활동을 여기 표현하기에는 자원 활동을 중심으로 또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전업 그러니까 유급 활동가가 이제 있는 거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전제가 그거예요. 이분도 변호사잖아요. 딘 스페이스도. 그러니까 각자 직업이 있는 가운데서 이 활동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전제는. 근데 우리는 뭐 워낙 이제 유급 활동가 체제가 익숙하니까 이제 뭐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근데 이제 유급 활동을 둬야 되는 순간도 있다고 얘기를 하죠. 뭐냐면은 이제 남들 일할 시간에 활동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교도소 면회를 가야 된다든지 이분은 이제 감옥 이제 관련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럴 때는 유급 활동가를 고용해야겠죠. 남들 일할 시간에 누군가 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은 자원 활동으로 이제 구성되는 것이 좋다 어쨌든. 왜냐면은 유급 활동가가 생기는 순간 그러니까 그 폐해를 설명하면서는 유급 활동가에게 모든 걸 그냥 일임해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 반대로는 유급 활동가가 모든 걸 독점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좀 세되게 만들 수 있다. 아무튼 그렇게 그런 우려, 양가의 우려가 있는 거. 실제로 한국의 많은 단체들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자원활동가와 어떤 유급활동가와의 괴리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는 후원자들과 이제 유급활동가와의 어떤 괴리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후원자들이 정말 그냥 뭐 소비하듯이 일은 유급활동가들이 하시는 거고 뭘 하시는지는 뭐 나중에 그냥 뭐 결산보고서 하나 받아보면 되는 거고 일상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 그냥 유급활동가한테 맡겨버리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유급활동가 탓하고 그냥 끝나는 거고 이런 단체는 결국에는 상호부조에는 맞지 않는 정말 기성의 조직이다. 형태다. 그러니까 상호부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는 모두가 이 활동에 참여해야 되고 이 활동에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우리 그런 활동의 모습들을 봤을 때 저는 그래서 약간 이런 후원, 기부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후원이라고 표현을 요즘 많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부라는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용어가 어떤 면에서는 그 용어 때문에 우리가 그냥 돈을 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아니면은 뭐 회비라고 바꾸는 게 나으려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을 통해서 내가 돈을 내지만 또 돈을 내는 것 이상으로 여기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야 돈도 내면서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또 우리의 현실이 또 그렇진 않는 여건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떤 돈을 내는 분도 이 활동에 동참하고 있고 그걸 함께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때문에 저는 그런 용어에 대한 고민도 이 책을 읽으면서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맥락이 좀씩 결이 다르죠. 기부, 뭐 후원, 뭐 멤버십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결이 다르기는 한데 결국에는 뭐 그 용어를 우리가 어떻게 차용할지도 뭐 나중에 실질적으로 조직을 만든다면 고민해볼 문제지만 결국 어떤 용어가 됐든 말씀하신 그런 방식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냐고 중요한 거죠. 아무리 멤버십을 내걸더라도 멤버십이 전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뭐 다를 바가 없는 어느 단체는 또 뭐 기부나 후원을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기부자들의 자원봉사나 결속력이 아주 단단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뭐 좀 고민을 해볼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또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풀뿌리 후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큰 독지가라든지 뭐 기업가라든지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거액을 내는 식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액을 내더라도 소액을 내는 식으로 이제 운영되는 자원을 이제 마련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동참을 통해서 소액으로 이제 큰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풀뿌리 운동이 돼야 된다. 어디까지나 뭐 그런 지점을 좀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자력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니까. 뭐 이게 생각나는 거는 뭐 미국에도 이제 풀뿌리 선거도 최근에 이제 풀뿌리로 치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2016년에 저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도 힐러리 같은 경우는 슈퍼팩이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선거를 치렀지만 이 버니 샌더스는 거의 10만 원 미만의 소액 후원들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걸로 거의 힐러리에 대항하는 선거 자금을 모아냈잖아요. 그런 후원을 하게 된다면 버니 샌더스는 휘둘리지가 않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힐러리는 월가의 지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지만 버니 샌더스는 자신의 이상을 통해서 확보한 지지이기 때문에 그냥 거침없이 펼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기도 했죠.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차원이 이 운동에서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다. 풀뿌리 뭐 운동에서. 우리나라에도 노사모가 있지 않았습니까? 노사모는 저 그땐 좋았어요. 네. 뜻을 품을 땐 참 좋았는데 뭐 그 이유는 말하고 싶지 않네요. 노무현 정권이 참 네. 어쨌든 어쨌든 참고할 지점이 좀 많은 것 같고 근데 이 책은 어쨌든 아나키즘적인 라는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전에 정부라든지 어떤 공공의 영역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소평가를 한다는 지점도 있는 거고 그들의 역할을 너무 좀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뭐 저자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냐 정말 그냥 지역 단위에서 풀뿌리 운동부터 이건 참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관점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를 어떤 면에서는 좀 배제를 하는 방식들도 우리의 지금 현 상황에서는 또 필요한 지점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책을 저 정의당에서 활동하시는 장석준 씨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번역하면서 이제 쓰잖아요. 번역자의 글. 거기도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키즘적이라서 풀뿌리 운동에는 참고가 대단히 된다. 근데 또 우리가 국가라든지 뭐 공공이라든지 또는 국제사회의 역할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한번 논해볼 수 있는 거고 뭐 어쨌든 그런 거를 우리가 항상 적절하게 좀 배합을 해가면서 좋은 조직을 만들어가면 되지 않냐. 결국 그래서 원주에서 어떻게 상호 부조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원주는 우리 뭐 지학순 주교, 또 장일순 선생 여러 역사와 맥락을 갖고 있는데 좋은 역사. 협동조합의 메카인데 메카. 또 사회적 경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잘 되고 있느냐. 오늘날에는 또 반성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죠. 맞아요. 또 여기에서 지적하는 바로 한번 살펴보면은 제도권으로의 좀 흡수가 많이 됐던 게 아닌가. 그렇죠.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사실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조합원의 출자금을 통해서 이게 자력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인데 우리는 사실 많은 민간 위탁, 뭐 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협동조합이라든지 뭐 의료 협동조합이라든지 뭐 의료 협동조합은 나름대로 뭐 자력이 되는 구석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많은 협동조합들은 대부분 이 민간 위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이 끊기면 살아남을 수 있는 협동조합이 몇 개나 있을까? 네. 이거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약간 우리나라가 좀 독특하다고 하는 게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유형 중에 뭐 주식회사가 포함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네. 그래서 사실 뭐 협동조합에 우리가 맨날 이상향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볼로냐. 볼로냐 피자를 먹고 싶네요. 배가 너무 고픈데 지금 아무튼 자 볼로냐라든지 캐나다의 이제 퀘벡. 야. 네. 퀘벡.
또 불란서 또 나오시죠 또. 네. 퀘벡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퀘벡이 캐나다권에서 유일하게 프랑스 문화권입니다. 불란서보다 낫다. 네. 불란서 협동조합도 못하는 거를. 그럼요. 퀘벡 협동조합은 상당히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 곳은 어쨌든 조합원들을 통해서 자력으로 이제 운영이 되니까 당연히 정부의 입김이라든지 공권력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어떤 운영이 가능하고 포용력도 어쨌든 뭐 제가 가보지 않아서 진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보다는 좀 더 이제 여건은 잘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근데 원주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협동조합 메카라고 하는 데에 그러니까 그게 대단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쉽고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자력으로 어떻게 보면 조합원의 정말 그런 정신을 살 수 있을까? 조합원의 출자로 운영되는 그걸 좀 앞으로 계속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개구리밥차 상호부조 어떤 프로젝트 일환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상당히 좋은 지점은 있죠. 뭐냐면은 진입장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기는 뭐 성소년을 선별하진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냥 찾아와서 밥 한 끼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보드 게임도 하고 농구도 하고 커뮤니티도 좀 형성해 보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찾아와서 다시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식의 어떤 순환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좋은 그림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또 이 개구리밥차가 그것만으로 상당히 대단한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아무도 지원 안 해주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후원만으로 어렵게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도 이제 상호 부조에 입각해서 본다면은 결국에는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뭔가 이렇게 구조적 문제를 끌어내는 것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는 것도 상당히 좋은 활동이긴 한데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지 왜 제도권 밖에 밀려났다는 이유로 뭔가 차별을 받게 되는지 낙인이 찍히는지 왜 제도권 밖에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을 우리 사회는 보여주지 못하는지 반드시 제도권 안에만 학교에서만 뭔가 가능한 것처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교육이랄지 아니면 뭐 함께 참여하면서 활동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까지 나아가기에는 지금 개구리 밥차만으로는 역부족이에요. 개구리 밥차만 운영하기도 지금 힘듭니다.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어떤 상호 부조 프로젝트의 기반이 있다면 우리 사회, 우리 지역 사회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상호 부조 프로젝트로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구상을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쉽지 않지만 지역사회에서 계속 이런 시도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저희도 앞으로 저희 활동 가운데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봐야겠다라고 좀 참고되는 지점들도 많아가지고 그렇죠. 이 상호 부조에서 중요한 거는 입만 살아서는 안 된다. 직접 또 행동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말을 했으니까 계속 저희가 활동하는 또 단체를 기반으로 해서 커뮤니티를 좀 조직해볼 또 구상을 또 나름 좀 최근에 해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상호 부조 정신에 입각한 프로젝트 활동 한번 펼쳐보리라. 다짐을 좀 마지막에는 훈훈하게 해볼까요? 네. 저희 대문자이가 이렇게 큰 다짐을 해보면서 오늘 이렇게 문화의 어중간히 발담그기에서는 21세기 상호 부조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자, 내일은 저희 무실동은 지금에서 사상 초유의 파행으로 좀 얼룩졌던 4월 5월 시의회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아직도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때 예산안이 통과됐어야 되는데 다음 회기로 미룬다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또 어떻게 보면은 원포인트 회기가 열릴 가능성이 높죠. 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그래서 완전히 이 뭐 파행이나 갈등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중간 정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뭔 일이냐 도대체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원전에서 72의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 정은주였습니다. 모두 안녕. 네.